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매년 지지부진하던 농가소득 상승세가 올해는 다를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올해 가구당 농가소득이 5% 넘게 증가해 4,500만 원에 근접한다는 겁니다. 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되는 공익직불제가 농가소득 상승을 견인할 거란 분석입니다. 강창호 기자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개최한 2020 농업전망대회에 다녀왔습니다. 올해 가구당 농가소득이 지난해보다 5.3% 증가한 4,490만 원으로 4,500만 원대에 근접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최근 반복되던 1%대 농가소득 성장률이 깨진 겁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22일 서울 잠실 롯데호텔에서 농업전망 2020 대회를 열고 이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농가소득의 성장세를 이끌 공신은 바로 공익직불제 도입입니다. 올해 공익직불제가 도입되며 이전 소득이 큰 폭으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올해 이전 소득은 1,143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15.2%나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전 소득은 쉽게 말해 생산에 기여하지 않고 농가가 정부로부터 받는 수입을 뜻합니다. 정부는 쌀 변동 직불금을 제외한 대부분의 직불금을 이전 소득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한편 올해 농업소득은 농업 조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난해보다 1.4%가량 소폭 증가한 1,295만 원으로 전망됩니다. 올해 농가들이 농산물을 팔아서 손에 쥐는 돈이 지난해보다 늘어나지만 큰 변화는 없는 겁니다. 그 요인을 보면은 이제 대부분이 공익직불제 같은 이제 정부 보조 또는 여러 가지 용식품부가 아니더라도 복지나 관련된 예산들이 늘어서 그런 이전 소득이 전년에 비해서 한 15% 늘기 때문에 그 효과가 가장 크고요. 올해 우리나라 농업 경쟁력은 지난해보다 악화될 전망입니다. 농업 구입 가격 상승폭이 농가 판매 가격 상승폭을 웃돌아 농업 교역 조건이 악화될 것이란 분석입니다. 올해 농업 구입 가격은 국제 유가가 비싸지며 영동 광열비 부담이 커지고 인건비와 임차료가 비싸지면서 지난해 대비 1.2%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비해 농가 판매 가격은 지난해보다 0.8% 상승하는 데 그칠 전망입니다. 채소류와 과일류의 판매 가격이 오를 것으로 분석되지만 곡물과 축산물은 하락세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농경연의 전망치가 현실과 괴리를 보이면서 농업 전망이 부정확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농경연은 농업전망 2018에서 그의 농가소득을 가구당 3,969만 원 내외로 전망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통계청의 조사 결과 2018년 농가소득은 가구당 4,206만 원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농경연은 지난해 농가소득을 4,006만 원으로 전망하며 농가소득 4천만 원대 진입을 자축한 바 있는데 실제로는 직전 해의 농가소득이 이미 4천만 원을 돌파한 겁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올해 우리 농업과 농촌을 둘러싼 여건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농업 전망을 듣기 위해 농민과 농업계 인사 등 1,8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습니다. 농업 부분의 주요 품목에 대한 농산물 가격과 생산에 대한 어떤 전망을 해보고요. 거기에 따라서 농업인이 생산 전망과 그 가격 전망을 고려해서 영농 계획에 참여하면 되겠고요. 올해도 인건비 등 농업 경영비 부담이 커지며 농민들에게 쉽지 않은 한 해가 예상되는 가운데 농경연의 전망대로 농가소득 4천만 원 중반 시대가 열릴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MBS 뉴스 강창호입니다. 농민들은 연초가 되면 올 한 해 농산물 값이 어떻게 나올지가 최대 관심사일 텐데요. 올해 쌀과 마늘, 양파, 월동, 무, 배추는 가격이 오를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한우 도매값은 다소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농업전망 2020에서 내놓은 주요 품목별 시장 전망을 김인경 기자가 기상도로 정리했습니다. 올해는 쌀 목표 가격이 없어지고 공익직불제가 도입되는 첫 해입니다. 쌀값 안전장치였던 변동직불제가 사라지면서 농가들은 올해 쌀값이 어떻게 될지가 초미의 관심사일 텐데요. 올해 쌀값 기상도는 맑음입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22일 개최한 농업전망 2020 행사에서 2019년산 쌀 단경기 가격이 수확기 평균 가격보다 2.1% 오른 80kg당 19만 4천 원을 기록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농경연은 쌀의 경우 지난해 수확기에 비해 가격이 오르는 계절 진폭이 발생할 전망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소비 감소폭보다 생산량 감소폭이 더 큰 만큼 6만 톤의 쌀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날 것이란 설명입니다. 생산은 많이 줄었는데 소비는 그렇게 많이 줄지는 않을 거다라고 본다면 결국에는 공급 부족이 발생할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데요. 정부가 추정하기에는 대략 쌀 수요가 올해 쌀 수요가 대략 한 380여만 톤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쌀 생산량이 374만 톤 정도이기 때문에 이것만 보더라도 사실 6만 톤 정도가 모자라는 상황입니다. 올해 벼 재배 면적은 지난해보다 0.9% 감소한 72만 4천 헥타르로 전망했습니다. 산지 쌀값 상승과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축소 등으로 감소폭은 제한적일 것이란 분석입니다. 배추, 무 등 주요 엽근 채소의 가격 기상도 역시 맑음입니다. 월동 배추는 지난해 태풍으로 인한 초기 생육 부진으로 올해 생산량이 전년 대비 26% 적은 32만 3천 톤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올해 1월에서 3월 가격은 지난해 10kg당 2,700원, 평년 6,070원보다 더 높게 형성될 전망입니다. 배추 재배 면적과 생산량은 꾸준히 감소를 해왔습니다. 계속적으로 감소하면서 2019년에는 189만 톤까지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재배 면적 같은 경우에도 2019년에는 2만 7천 헥타르, 그러니까 2000년 대비해서 한 절반 정도로 감소를 한 거죠. 월동무 생산량 또한 재배 면적과 단수 감소로 전년 대비 25% 적은 27만 톤으로 전망됩니다. 올해 1월에서 3월 가격은 지난해 20kg당 7,750원, 평년 11,230원보다 높을 전망입니다. 마늘, 양파 등 주요 양념 채소의 가격 기상도도 맑음입니다. 생산량이 줄어 가격이 지난해보다 높을 전망입니다. 마늘의 경우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20% 적은 31만 톤으로 전망됩니다. 수확기인 6월 이후가 되면 가격이 작년보다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양파는 재배 면적 감소로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30% 적은 112만 톤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단경기인 3월 중하순에 재고량이 부족할 경우 4월에 가격 상승폭이 커질 것이란 게 농경연의 관측입니다. 과일류의 기상도는 흐린 가운데 구름 사이로 해가 보입니다. 사과, 배, 감귤, 복숭아, 포도, 단감 등 6대 주요 과일은 재배 면적이 작년보다 1% 줄어들지만 평년 수준의 작황을 유지할 경우 올해 과일 생산량은 소폭 증가해 190만 톤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신품종 포도인 샤인머스켓이 시장에 정착하는 등 단일 품종에 편중됐던 과일류의 품종이 점차 다양해지며 소비자의 입맛을 잡아끄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과채류의 기상도는 흐림입니다. 토마토, 딸기, 풋고추, 수박, 오이 등 7대 과채류의 재배 면적은 연평균 3%씩 감소 추세입니다. 농가가 고령화하는 데다 노동력이 부족하기 때문인데 농경연은 올해 7대 과채류 생산량을 지난해와 비슷한 213만 톤으로 전망했습니다. 축산의 가격 전망 또한 먹구름이 끼었습니다. 올해 한우 사육 마리수는 지난해보다 3% 늘어난 314만 6천 마리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한우 도매값은 전년 대비 5% 떨어진 킬로그램당 17,100원 안팎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돼지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의 타격이 올해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ASF에 따른 모돈 사육 마리수와 사육 의향 감소로 올해 돼지 사육 마리수는 지난해보다 0.7% 줄어든 1,130만 마리로 전망됩니다. 돼지 도매값은 지난해 킬로그램당 3,779원보다 최대 8% 오른 3,800원에서 4,100원이 될 전망이지만 평년 가격과 비교하면 7에서 14% 낮은 수준입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지금까지는 한우 암소의 능력을 알기 위해선 혈통을 보고 짐작하거나 송아지를 낳고 그 송아지를 키워 출하해 도축 성적을 받은 뒤에나 알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암소의 유전 능력을 미리 예측할 수 있게 됐습니다. 남수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농촌진흥청과 농협경제지주는 한우 암소 유전체 유전 능력 예측 서비스 체계를 구축해 오는 3월부터 한우 농가에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서비스가 시행되면
암송아지가 태어나자마자 유전체 정보만으로도 유전 능력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농가에선 자신이 키우는 암소를 일찌감치 번식용 소로 키울지 고기용 소로 키울지 판단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암소가 태어나면 모근이나 혈액 등에서 DNA를 분석하고요. 거기서 얻은 유전체 정보를 미리 추정해 놓은 능력 예측 방정식에 넣어서 능력을 조기에 분석해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능력이 우수한 암송아지로 판단될 경우 송아지를 많이 낳거나 수정란 생산에 필요한 난자를 제공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능력이 낮은 암송아지로 판별되면 번식에서 제외시킨 후 능력에 따른 사양 방법을 적용해 적은 비용으로 고급 한우 고기를 생산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암소 능력에 따라 맞춤형 정액 선택도 가능해집니다. 육량형, 육질형, 통합형 등 농가별 개량 목표를 더 빨리 달성하고 능력이 일정한 송아지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이 유전체 분석을 통해서 암소의 능력을 빨리 알 수 있다 그러면은 교배 조합을 짤 때 암소의 부족한 형질의 정액을 선택할 수도 있고 그걸 또 통해서 조기에 선발과 도태를 통해서 우리 농장의 암소 우량 축군을 구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우 농가는 분석하고 싶은 암소의 모근 등 시료와 개체 식별 번호를 유전체 컨설팅 기관에 제공하면 약 2개월 뒤 유전 능력 분석 결과와 함께 컨설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진청은 앞서 지난해 한우 육종 농가 등 전국 50여 농가의 6천여 마리 암송아지를 대상으로 암소 유전체 서비스 시범 사업을 마쳤습니다. 그 결과 도체중 능력 예측 정확도가 20%포인트 향상되면서 연간 1,130억 원의 경제적 효과를 입증했습니다. 농진청과 농협경제지주는 앞으로 암소 유전체 서비스를 시작으로 종축 개량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한우 암소 개량 사업 체계 구축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S 뉴스 남수지입니다. 국내 친환경 농업이 오랜 정체기를 벗어나 모처럼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최근 친환경 농업의 성장세가 두드러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편으로는 친환경 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손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위한 인증 면적이 늘면서 친환경 농업의 성장세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친환경 농산물 인증 면적은 82,088헥타르로 전년도에 비해 4.5% 늘었습니다. 이는 최근 몇 년간 친환경 인증 면적이 정체 상태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적지 않은 증가폭입니다. 친환경 인증 면적은 2012년만 해도 13만 헥타르에 달했지만 이후 감소와 정체가 이어지면서 좀채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인증 면적 가운데 유기 인증이 전년도에 비해 20.6%나 늘어 주목됩니다. 유기농 재배는 무농약보다 인증받기가 더 어렵다는 점에서 눈길을 끄는 대목입니다. 유기농 중심으로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20% 이상 증가를 했는데 그것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유기농 중심의 정책을 가져갔기 때문에 유기농 인증제 면적이 늘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친환경 인증 면적이 늘기는 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앞서 농식품부는 제4차 친환경 농업 육성 5개년 계획에서 2020년까지 친환경 인증 면적 비율을 전체의 8%로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친환경 인증 면적 비율은 5% 남짓에 그쳤습니다. 정부가 농정의 기본 틀을 생산보다는 사람과 환경으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한 걸 고려하면 이 정도 비율은 기대치를 크게 밑도는 수준이라는 겁니다. 때문에 친환경 농업을 활성화하려면 친환경 농산물 소비를 늘리는 정책을 보다 과감하게 펼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게 공공비축용 친환경 쌀 매입 확대입니다. 농식품부는 2018년산부터 국내 친환경 쌀 일부를 공공비축용으로 사들이고 있는데 전체 공공비축미 35만 톤 가운데 친환경 쌀 매입량은 2,485톤에 불과했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매입 계획량이 5천 톤 수준에 그쳐 이를 대폭 늘려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좀 더 부가가치가 있는 이런 친환경 농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이 소비 차원에서 필요할 것이다. 공익 기능에 대한 가치를 부여해 줘야지 시장에서 가치가 반영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올해 시범 추진 중인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사업도 관련 예산은 90억 6천만 원, 시행 지역은 전국 243개 지자체 중 27곳에 불과합니다. 이런 사업들을 더 확대해야 농산물 소비가 늘고 친환경 농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MBS 뉴스 손현진입니다. 다음은 간추린 뉴스입니다. 충청남도는 가정에 공급되는 달걀을 위생적인 방법으로 처리해 유통하도록 하는 달걀 선별 포장 유통 제도를 시행한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이 제도는 2017년 살충제 달걀 파동 이후 신설된 식용란 선별 포장업과 연계해 시행되는 것으로 오는 4월이면 1년간의 계도 기간이 종료됩니다. 이에 따라 소매점을 통해 달걀을 가정용으로 판매하려면 시 도지사 허가를 받은 식용란 선별 포장업소에서 위생적인 선별 포장 등의 절차를 의무적으로 밟아야 합니다. 앞으로 도는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홍보물을 배포하는 등 적극적인 계도에 나설 계획입니다. 경상북도 농업기술원이 농업농촌의 기계화 영농 확산과 안전한 농업기계 사용을 위해 도내 기계화 영농 종사자 또는 농업기계 교육 희망자를 대상으로 농업기계 집합교육 4개 과정의 교육생을 오는 2월 7일까지 공개 모집합니다. 모집 과정은 농업기계 기술 인력 양성, 여성 친화형 농업기계 과정, 밭작물 농업기계 정비 과정, 농용 굴삭기 운전 실습 과정이며 모집 인원은 4개 과정 총 310명입니다. 이번 교육은 도농기원 농업교육관과 시군 현장에서 진행되며 기초 이론과 현장 실습 위주로 추진됩니다. 강원도가 대내외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유지를 위해 최근 도청 별관 대회의실에서 2020년 농정시책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도는 올해 농정시책 목표로 미래주도형 농업농촌 신모델 구축을 선정하고 7,147억 원을 투입해 미래 전문 농업인 육성, 농촌복지 강화 등 강원농정 6개 전략과 20개 과제, 375개 단위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도 관계자는 농업을 미래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라며 올해 농정시책 사업이 적기에 추진돼 농민의 실질 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역점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산림청이 2020년도 산림복지 서비스 이용권 제공 계획에 따라 오는 2월 3일부터 29일까지 희망자를 신청 접수받습니다. 산림복지 서비스 이용권은 경제 사회적 여건으로 산림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회 취약계층에게 산림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10만 원 상당의 이용권을 제공하는 바우처 제도입니다. 이용권은 산림청 홈페이지 또는 우편을 통해 기간 내 신청하면 됩니다. 이용권을 받은 사람은 올해 10월 말까지 산림복지 서비스 제공자로 등록된 190여 개의 산림복지시설에서 숙박 프로그램 등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농업에 관한 어려운 용어나 개념을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플러스 농업백과 시간입니다. 뉴스나 신문을 보다 보면 지속가능한 농업이란 단어를 종종 접하게 됩니다. 현재 농업은 기술 개발로 눈부시게 발전했지만 그로 인한 환경오염이나 식량 위기 등이 초래돼 농업 유지가 불가능할 거란 위기감도 고조되고 있는데요. 그 해결책으로 등장한 것이 바로 지속가능한 농업입니다. 오늘은 지속가능한 농업의 의미와 방향성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언제부턴가 농업에선 지속가능한이란 개념이 중시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농업이란 현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서도 농업이 계속될 수 있도록 환경 보존과 생산성을 함께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원시시대 생존을 위해 시작했던 농업은 그동안 기술 개발을 통해 생산성을 꾸준히 높여왔습니다. 특히 2차 세계대전 이후 화학 비료를 투입해 작물의 생산성을 높이는 농업이 전 세계적으로 크게 유행했는데요. 과거에 비해 보다 많은 생산물을 생산할 수 있었지만 농지가 황폐화되고 자연 생태계까지 파괴돼 다음 세대엔 농사를 지을 땅이 사라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됐습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적인 개념이 바로 지속 가능한 농업입니다. 지속 가능성이란 말은 자본주의 산업화에 대한 반성에서 시작됐는데요. 현재 농업은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도모하기보다 기계와 석유, 농약, 제초제를 사용하고 거대 자본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또 필요에 의한 충족보다 농산물 상품화를 통한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해 세계 무역을 독점하려는 대규모 농업이 늘고 환경은 더욱 황폐해지는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처럼 자본 지배력이 압도적인 상황에서
지속 가능한 농업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국제기구나 선진국에서는 자원순환형 농업과 정밀 농업에서 지속 가능한 농업의 대안을 찾고 있습니다. 자원순환형 농업은 환경보호와 농산물의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도입됐는데요. 비료 등의 외부 투입제에 의존하기보다 영양분과 에너지를 농장 안에서 순환시키는 방법입니다. 그 예로 토양이 건조한 쿠바에선 물의 순환 원리를 이용해 뿌리 길이가 다른 작물을 심고 땅 표면의 수분 증발을 막는 식물이나 가축 분뇨로 덮어 수분의 증발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또 가뭄에 잘 견디는 품종을 선발해 가뭄의 위협도 해소하고 있는데요. 이 같은 자원순환형 농업은 종자와 화학비료에 의존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개도국 사이에서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편 정밀 농업은 생산성의 한계나 환경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수분과 양분, 농약 등을 필요한 만큼만 공급해 환경오염 문제를 줄이고 작물에는 최적의 생육 조건을 조성해 생산성을 극대화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06년부터 전자토양지도, GPS, 원격 탐사에 의한 작물 생육 조사 시스템 등을 갖춘 정밀 농업이 평택시에서 별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되고 있습니다. 물론 기술이 완벽한 대안이 될 수 없지만 농업을 지속할 수 있는 최적의 해결책은 될 수 있습니다. 또 깨어있는 농민들의 노력과 정부의 지원, 참된 소비자들이 있다면 농업의 생명력은 더 길어지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풀어쓴 농업백과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